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진숙 작가님의 단편 소설 1989 목포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님이 목포여고를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쓴 자전적인 작품으로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나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던 옛 친구 희주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당시의 일들이 실제보다 왜곡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두 주인공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단편소설 1989 목포, 이진숙 지음, 펴낸 곳 북인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며 휴게소로 들어섰다. 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더니 나도 차도 휴식이 필요했다. 듬성듬성 빈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 주차했다. 먼저 화장실에 들렀고 맞은편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를 받아들고 휴게소 뒤편 인공 연못이 보이는 나무 벤치에 가서 앉았다. 컵 홀더를 끼웠는데도 일회용 컵은 너무 뜨거웠다. 컵 뚜껑을 열어 벤치 앞 탁자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열어봤다. 조금 전 커피점에서 결제한 카드 알림 문자가 바탕 화면에 떠 있었다. 또 다른 문자들을 확인하다가 여고 동문밴드의 새 소식을 알리는 붉은 표시를 보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밴드 아이콘을 터치했다. 37회 조희주 동문이 뇌출혈로 사망했기에 알립니다. 느닷없는 부고였다. 희주가 죽다니. 희주의 부고는 쇠망치가 되어 내 뒤통수를 세게 휘갈겼다. 나는 그만 아뜩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장례식장은 목포중앙병원. 발인이 내일 7시였다. 뇌출혈 사망이라는 대목에서 감전이라도 된 듯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희주는 이제 49이다. 죽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였다. 차를 세워둔 곳이 어디였지? 중얼거리며 가까스로 몸을 곰작거렸다. 어떻게 차에 탔는지 모른다. 그렇게 운전석에 오독하니 앉아있다가 휴게소 뒤편 탁자에 커피를 그대로 두고 왔다는 걸 떠올렸다. 커피가 몹시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나가서 되가져올 마음은 들지 않았다. 희주는 D보험사에 다녔었다. 이런, 그녀가 벌써 과거형으로 회상되고 있었다. 희주는 여고 동문밴드에 가입한 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틀 전에도 희주는 치매 간병보험 상품을 밴드에 소개하면서 100세 시대에 잘 죽는 방법이라는 난삽한 글도 함께 올렸었다. 그런 걸 어디서 퍼오는지 정신없고 눈살 찌푸려지는 광고들 뿐이었다. 조회수는 2자리를 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줄기차게 글을 퍼다 날랐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정보와 하품조차 나오지 않는 천박한 유머와 툭하면 빗나가는 주간 날씨 정보까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들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노력에도 1000명이 넘는 동문들 반응은 냉랭했다. 작년 봄에 희주가 동문밴드에 처음 가입했을 땐 그나마 그녀를 아는 동창들이 짧은 댓글과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보이긴 했다. 그러다가 점점 밴드 게시판을 도배질하는 게시물에 다들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제가 올리는 게시물 조회수를 봐서라도 이쯤에서 지쳐 나가 떨어질 만도 했다. 하지만 그럴 그녀가 아니라는 걸 안다. 깡다구 하나는 타고난 그녀였으니까. 여고 때나 지금이나 하나 변하지 않는 그녀의 무신경하고도 배려심이라고 넘는 행동에 화가 났다가 그 또한 영업수단의 하나라는 생각에 이르자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 후로는 그녀가 어떤 짓을 하건 철저히 무시하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온 희주의 부고에 그녀를 애도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희주의 죽음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 회로가 제멋대로 엉켜 합선이라도 된 것처럼 어지럽기까지 했다. 마침내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차창을 내리고 몸을 뒤로 한껏 젖혀 크게 심호흡을 해야 했다. 여고 때 나는 희주랑 한 방에서 자취를 했었다. 엄마는 생전 처음 보는 그녀를 먼 친척벌이라고 소개했고 내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게 했다. 하지만 먼 친척이라는 건 순 거짓말이었다.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던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적잖이 컸다. 엄마와 희주 엄마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의자매처럼 자랐다. 엄마는 처녀 적부터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쳤다. 엄마의 왼쪽 팔목에 십자가 모양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아주 특별한 신앙심의 표식처럼 보였다. 먹물 묻힌 실을 바늘에 꿰어 살을 통과시킨 일종의 점상 문신으로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둘은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붙어 지내다가 각각 다른 섬으로 시집을 가면서 헤어졌다. 전화도 편지도 나눌 수 없던 막막한 시절이었다. 시집간 이듬해 나란히 딸을 낳았고 또 어쩌다가 그 딸들이 같은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희준의 섬은 내 고향 섬보다도 더 외졌다. 그래봤자 50보 100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섬은 목포에서 하루 한 번씩 여객선이 오갔고 비록 종선을 타고 나가야 했지만 5일장이 서는 읍내가 지척이었다. 장날에 엄마를 따라 읍내에 나가서 장 구경도 하고 짜장면과 풀빵을 얻어먹기도 했다. 희준의 섬은 배편이 따로 없었다. 여객선이 닿는 종점 나루에서 줄배를 타고 들어가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섬이 제법 크긴 한데 몇 안 되는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무인도처럼 적막한 곳이었다. 희주 엄마 첫인상은 파리하고 야위어 병색이 짙어 보였다. 본디 낯빛이 맑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희주는 제 엄마를 많이 닮았다. 여리고 작은 몸피도 둘이 닮았다. 희주 엄마는 묵은 기침을 자주 해대고 늘 보면 무명 손수건을 한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희주 엄마 왼쪽 팔목에도 십자가 문신이 보였다. 부러질 듯 가느다란 그녀 팔목에 새겨진 먹물색은 맑은 피부로 인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희주가 여고에 합격하고 개학날이 가깝도록 자취방을 구하지 못하자 엄마는 희주를 내 자취방으로 데려왔다. 너는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네. 그날 함께 온 희주 엄마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희주 엄마 말대로 나는 피부가 검고 골격이 굵은 게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굵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까지도 아버지를 닮아서 불만이 많았다. 내가 얻은 자취방은 유달산 기슭의 산동네에 다닥다닥 지어진 슬레이트집 문간방이었다. 안채는 주인집이고 문간채는 부엌을 가운데에 두고 방이 2개인데 안쪽 방은 행남자기 공장에 다니는 언니가 수년째 살고 있었다. 언니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이 잦아 평상시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내 자취방은 둘이 지내기엔 좁아서 책상 2개가 들어가지 않았다. 희주 책상이 먼저 들어왔고 나는 책상 없이 방바닥에 접이식 밥상을 펴서 지내기로 했다. 둘이 누우면 희주보다 키가 큰 나는 무릎을 구부려야 했다. 모로 방향을 바꿔 누우면 다리를 겨우 펼 수는 있는데
대신 폭이 좁아서 둘이 껴안다시피 붙어서 자야 했다. 나는 그냥 무릎을 굽히고 눕는 게 더 편했다. 안채 주인 아저씨는 청소부였고 그 아내는 새벽마다 역전 번개시장에서 야채를 떼다가 동네 시장통에서 팔았다. 새벽이면 부부가 대문을 열고 일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저녁에는 안채에 일찍 불이 꺼져 주인 부부와 마주하는 일이 드물었다.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어 주인집과 같이 써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서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자취방 마루에서 유달산이 정면에 마주 보였다. 온통 바위뿐인 높다란 바위산이 손을 뻗으면 만져질 듯 가까웠고 그 아래 일주도로는 해질 무렵에 일제히 주홍빛 가로등을 밝혔다. 문간방은 새를 놓으려고 성의 없게 지은 듯했다. 도배지 뜯긴 자리에 시멘트 가루가 부스러져 흘러내렸고 잔금이 많아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왔다. 한겨울에도 창문을 한 뼘 정도 열어놓고 자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자주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희주의 부고에 애도 댓글이 셀 수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이 많은 댓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더욱 안타깝고 울컥 슬픔이 밀려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 인스타그램을 찾아 들어갔다. 셀카 사진이 많았다. 쉰을 눈앞에 둔 나이인데도 희주는 여전히 뽀얗고 눈이 컸다. 시술인지 뽀샵인지 볼살이 팽팽하고 물광으로 번들거렸다. 하긴 희주는 여고 때도 공부보단 노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특히 외모 가꾸는 일에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다. 희주는 학교에서 끝발깨나 날리는 날라리들과 어울렸다. 스카치 테이프를 가느다랗게 잘라 눈썹에 붙이면 가뜩이나 큰 눈이 소 눈처럼 보였다. 상고 커트에 무스와 웰라폼을 잔뜩 바르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밤마다 어딜 쏘다니는지 늦게 들어왔고 가끔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왔다. 희주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어 좋은데 그녀 엄마가 보내주신 밑반찬을 혼자 먹을 때는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다. 희주 엄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목포에 왔다. 그때마다 자취방에 들렀는데 희주가 그날만큼은 일찍 집에 들어왔다. 힘을 바짝 줬던 앞머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해지고 허리를 접어 올렸던 교복 치마는 감쪽같이 얌전했다. 종아리까지 끌어올려 신던 새하얀 면 양말도 발목께 내려 두세 번 접어 신었다. 소금에 절인 배추 마냥 고분고분해진 희주가 낯설고 어색해서 웃음을 참아야 했다. 희주 엄마는 자취방에 오실 때마다 내게 용돈을 쥐어주며 둘이서 잘 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니, 부탁했다. 뿌옇게 먼지 앉은 희주 책상과 책꽂이에서 꼼짝 않는 교과서. 무엇보다 매사 건성이고 진중하지 않은 희주를 많이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나는 희주 엄마가 가고 나면 받은 용돈을 희주에게 도로 건넸고 그녀는 그걸 당연한 듯 받았다. 매일 밥 짓고 설거지하는 건 내 몫이었고 세숫대야에 오래 담가놓은 그녀 속옷이랑 양말도 가끔은 빨아줬다. 옆방 언니가 그런 나를 볼 때면 왜 맨날 너만 밥하고 빨래해? 하고 물었는데 굳이 내 대답을 바라고 물은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피식 웃었다. 하루는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희주의 나이키 양말 2켤레를 도둑맞았다. 한 번밖에 신지 않은 거라며 희주는 팔팔 뛰었다. 혹시 네가 가져간 거 아니지? 하며 날 째려보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희주는 그러고도 양말을 몇 번 더 도둑맞았다.
그때는 프로스펙스나 아디다스 같은 로고가 새겨진 면 양말이 학생들의 선망 아이템이라 빨랫줄에 널었다가 도둑 맞는 일이 빈번했다. 희주는 양말을 방 안에 말리면서 너는 좋겠다, 도둑 맞을 게 없어서 하고 빈정거렸다. 희주의 놀림이 있고 얼마 뒤 나는 참고서를 도둑 맞았다. 새로 산 맨투맨 영어 문법과 수학 정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내 책가방에서 참고서만 빼가 버렸다. 나는 울먹이며 희주의 책꽂이까지 뒤졌다. 그런 나를 본 희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야, 내가 그딴 걸 왜 훔치냐? 하며 눈을 흘겼다. 참고서를 도둑 맞은 나는 양말을 잃어버린 희주보다 더 분개했다. 어떻게든 도둑을 잡아야겠기에 희주 양말을 미끼로 쓰자고 했다. 마당 빨랫줄에 나이키 양말을 걸어놓고 도둑을 유인하자고 제안했다. 너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물어내야 돼? 희주는 붉은색 나이키 로고가 선명한 양말을 내어주며 몇 번이나 내게 다짐을 받았다. 나는 마당 빨랫줄에 미끼를 걸어놓고 내 신발을 부엌에 감추고는 방 안에 숨어 창문 구멍으로 망을 봤다. 한 사나흘은 양말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끈기 없는 나는 도둑이 눈치를 챘거니 하고 그만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분명 희주가 코웃음을 칠 게 뻔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미끼를 투척한 채 방에 숨어 망을 보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은 휴일이었다. 점심께 대문 열리는 소리에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여상에 다니는 집주인 딸이었다. 나는 다시 책 읽기에 집중했다. 주인집 딸은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는 여상을 다녔다. 그땐 성적이 안 되면 집에서 먼 지역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다. 우리와 같은 또래인데도 서로가 아무 관심이 없었고 어쩌다 대문을 드나들며 마주쳐도 소 닭 보듯 지나쳤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빨랫줄에 걸려있던 양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순간 집주인 딸이 떠올랐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집주인 딸이 유일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녀에게 양말을 가져갔냐고 다그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말을 또 도둑 맞은 걸 희주가 알면 뭐라고 해댈지 상상하자 눈앞이 깜깜했다. 나는 문깜방 마루에 걸터앉아 집주인 딸이 안채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그녀는 좀 채 나오지 않다가 해걸음해야 방문이 열리면서 멀뚱멀뚱 걸어 나왔다. 그녀 얼굴을 본 순간 내 입은 들러붙어 버렸다. 등신. 희주의 첫마디는 예상한 그대로였다. 나는 코가 쏙 빠져 다음 달 용돈 받으면 양말값을 물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은 속상해서 저녁을 굶고 일찍 잠들었다. 자다가 깨보니 밤중이었고 희주가 안 보였다. 어디 갔지? 궁금하던 차에 대문이 쾅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다. 주인집 딸이었다. 그 뒤를 따라 희주가 들어왔다. 뭔가 느낌이 싸했다. 방에 들어온 희주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 앞에 내밀었다. 전현이 도둑년 맞아. 훔친 네 참고서는 헌책방에 팔았대서 돈 받아왔고 내 양말은 내일 돌려주겠대. 양말 도둑을 잡은 희주는 의기양양했고 우린 모처럼 한편이 되어 웃었다. 엄마 어디쯤? 딸의 문자에 정신이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30분째 휴게소 주차장에 있었다. 휴게소야, 천안. 난 쇼핑 목록 적는 중임. 안전운전 하셔요. 서울까지는 1시간 반쯤 남았다. 서울 도착하면 둘이서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기로 했다.
7일간 일정이라도 챙길 게 많았다. 광고 회사에 다니는 딸은 해외 출장이 잦았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번갈아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고 유럽 쪽도 가끔 나갔다. 나는 이번 딸의 출장길에 따라 나서기로 했다. 여자애 혼자 멀리 보내는 게 걱정이 됐고 그 핑계로 나도 해외에 나가보려는 사심도 충분히 들어갔다. 내가 왕복 항공료만 보태면 숙박이랑 먹는 건 다 딸이 해결해줬다. 이번 출장지는 스페인이었다. 희주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그녀 또한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드문드문 보였다. 보험 영업 실적이 좋아 상을 받았다는 자랑도 덧붙였다. 역시나 2년 연속 우수 FD로 뽑혀 드레스 차림에 표창장을 받는 사진도 올려놨다. 야자수와 시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눈이 다 부셨다. 빨간 고급 외제차를 타고 선글라스를 낀 사진도 보였다. 사진 속 희주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동창들은 그런 희주를 부러움 반, 아니 꼬움 반이 섞인 말투로 씹어댔다. 나는 희주를 떠올릴 때마다 해감이 덜 된 조개를 입에 넣은 것처럼 찝찝함이 느껴지곤 했다. 그건 오래전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 중에 각인되어 버린 칙칙한 기억 때문이라고 나름 유추했다. 내가 희주를 만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너무 오랜 기억은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 그날 나는 야간 자습을 빼먹고 헌책방으로 향했다. 주인집 딸이 훔쳐간 맨투맨과 수학 정석이 아직 안 팔렸기를 바라면서 육교를 뛰어 올라갔다. 이 자식이 이게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너 같은 건 내 수업 들을 자격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야간 자습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나를 복도로 내쫓았다. 책을 도둑 맞은 게 기본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헌책방은 큰 길 육교 건너서 골목 안쪽에 있었다. 헌책방 문이 닫히기 전에 가야 했기에 바쁘게 육교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야, 어디 가? 돌아보니 상고 코트에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희주였다. 만날 비슷한 것들이 때로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인지 희주 혼자였다. 여럿이 무리지어 몰려다닐 땐 뭔가 그럴듯해 보였는데 덩그마니 혼자 서 있는 희주는 볼품이 없었다. 그들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내 참고서 찾으러. 나는 손에 쥔 꼬깃꼬깃한 지폐를 보여줬다. 그래? 같이 가자. 웬걸 희주가 앞장섰다. 낮에 가지. 이 밤중에 그런 데를 왜 혼자 가냐? 잔소리까지 보태면서 걸었다. 누가 따라오래? 하고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말을 그냥 안으로 도로 삼켰다. 육교를 건너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니 초등학교 후문이 나왔다. 후문 담장 맞은편으로 문구점과 분식점, 헌책방 같은 처마 낮은 상점이 줄줄이 맞붙어 있었다. 문구점과 분식점 간판불은 꺼졌고 헌책방은 간판만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안은 컴컴했다. 희주가 헌책방 유리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씨,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문을 닫냐고! 나는 난동을 부리는 희주를 말렸다. 오늘은 그냥 가자. 내일 다시 오면 돼. 내가 희주 팔을 잡아 끌자 희주는 헌책방 문을 향해 발기질을 몇 번 해대고 침까지 뱉었다. 나는 그런 희주를 두고 골목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렸다. 야, 그쪽 아니야! 희주가 뒤따라오며 소리쳤다. 나는 희주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길도 모르면서 뛰듯이 걸었다. 이대로 계속 걷다 보면 큰 길로 향하는 골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골목은 초등학교 담장으로 둥글게 굽어지며 주택가로 이어졌고 큰 길과는 점점 멀어졌다.
학교 맞은편으로 주택들이 돌아앉아 있어 골목은 한적하고 세상 고요했다. 덩쿨 장미가 낮은 학교 담장을 한창 타넘고 있었다. 담장 옆에 바짝부터 걸어가는데 진한 장미향이 풍겨났다. 멈춰서서 장미꽃을 코끝에 가져다 댔다. 아야! 장미가시에 그만 손가락을 찔렸다. 검지에 피가 맺혔다. 다친 손가락을 꾹 눌러 피를 뽑아냈다. 살짝 찔린 것 같은데도 통증은 깊었다. 그때였다. 장미향에 섞인 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언제 몰려왔는지 눈앞에 시커먼 몇이 나를 에워쌌다. 그들은 내 양팔을 재빨리 꿰차더니 범인을 연행하듯 단단히 결박했다. 나는 놀라서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조용히 따라갈래? 변성기로 갈라진 남자 목소리였다. 어디로요?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끝으로 버티며 물었다. 저쪽으로. 잠깐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아무 말 말고. 그렇게 내가 끌려간 곳은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이었다. 사방이 컴컴한 거기에 몇 명이 나를 둘러쌌다. 어두워서 몇 명인지 또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도움을 청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흔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시커먼 무리 중 하나가 내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흙바닥에 엎어졌고 그대로 질질 끌려갔다. 그때 학교 정문 쪽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어이! 그만들 하지? 그 목소리는 바로 희주였다. 저건 또 뭐냐? 약속이라도 하듯 무리가 동시에 정문 쪽을 향해 내뱉었다. 걔는 놔줘라. 몸집도 작은 희주가 겁도 없이 학교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희주의 등장에 내 손목을 잡은 손이 풀어졌고 나는 이때다 하고 죽을 힘으로 교문을 향해 도망쳤다. 희주도 뒤따라올 거라고 믿었다. 희주는 나보다 달리기도 잘했으니까 욕도 잘하고 쌈도 잘했고. 그날 희주는 내가 잠들 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희주가 새우처럼 등이 굽어 누워 있었다. 눈두덩이 붓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집을 나올 때까지 희주는 누워 있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희주지만 학교를 결석한 날은 없었는데 그날 희주는 학교에 안 왔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여고 동창 회장 K였다. 희주가 죽었대. 들었어? 아까 동문밴드에서 보고 봤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 K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문상 갈 거지? K는 내가 희주 장례식장에 갈 거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순간 기분이 확 상했다.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이야. 내일 일찍 출국해, 딸이랑. 그렇구나. 그리고 나 희주랑 별로 안 친했어. 졸업하곤 한 번도 안 봤고. 그래? 몰랐네. 둘이 친척인 줄 알았지. 희주가 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 걔가? 내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내 말투가 날카로웠는지 K는 잠깐 머뭇거렸다. 별 얘기는 아니고 너랑 여고 때 자취한 거랑 그때 네가 순하고 착했다고. 그리고 실은 너 작년에 책 냈을 때도 희주가 100권 사서 동문회 기중도 했어. 뭐라고? 그거 동문회가 후원한 거 아니었어? 그땐 희주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말 안 했어. 이젠 해도 될 것 같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차창을 내리고 숨을 골랐다. K의 말을 듣다가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너 키스해봤냐? 어느 날인가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온 희주가 아직 잠결인 내게 물었다. 담뱃내와 화장품인지 향수가 뒤섞인 낯선 냄새에 나는 눈을 꽉 감아버렸다. 해봤겠어? 등신같이. 자꾸만 막 나가던 희주는 내 자취방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따로 방을 얻어나갔다. 희주가 떨어져 나가게 된 건 엄마의 결단이 컸다. 2학기 치른 내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게 화근이었다. 고향집으로 배달된 성적표를 본 엄마가 기별도 없이 목포에 왔다. 희주는 매일 밤 늦도록 영화관이나 음악다방을 돌다 새벽녘에야 들어왔고 학교도 툭하면 결석했다. 엄마가 올라온 날도 희주는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다. 엄마는 그런 희주에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고 잔소리를 했고 희주가 참지 않고 대들었다. 기가 막힌 엄마는 희주 엄마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렸다. 희주 엄마는 되레 엄마에게 화를 냈다. 남의 자식 흉 함부로 보는 거 아니라며. 아니 딸년이 저 모양이면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만들어야지. 지 딸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말이 나와? 엄마는 분이 나서 희주 엄마에게 마구 퍼부어댔다. 그 일로 친자매 같던 엄마와 희주 엄마 사이도 금이 갔다. 비린내 질펀한 뒷개로 방을 얻어나간 희주는 남은 2년을 불안불안하게 다녔다. 나는 교정에서 희주를 만나면 피했고 희주도 그런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쳤다. 희주 엄마는 우리가 졸업반이던 여름 돌아가셨다. 지병이 깊어졌고 예견된 죽음이긴 했다. 엄마는 몹시 슬퍼했으며 나와 희주 일로 다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우리는 이듬해 졸업식장에서 희주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때는 졸업생이 모두 한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다. 희주는 그날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다. 생전에 희주 엄마가 입었던 한복이라며 식장을 찾은 엄마가 한눈에 알아봤다. 졸업식을 마치고 엄마가 희주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희주는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희주를 보았다. 약속이 있다던 희주는 혼자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연분홍 한복을 입고 제법 긴 머리를 올려 묶은 희주는 멀리서 봐도 예뻤다. 나는 흔들리는 택시 안에서 희주를 숨죽여 바라봤다. 작가가 꿈이던 나는 지방대학 국문학과를 나와 대학 선배와 일찍 결혼했다. 결혼하고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어느덧 40 후반이 되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업했고 대학 1학년인 아들은 작년 겨울에 입대했다. 공무원 남편은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고 변함없이 자상했다. 그런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나는 원했던 소설을 쓰면서 전업작가로 살고 있다. 벌써 5권의 책을 냈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학 강연에 불려나가고 지역신문에 작가 칼럼을 쓰면서 그럴듯한 작가 행세를 하며 지낸다. 모교를 빛낸 동문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나름 성공한 삶이었고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적어도 희주가 뜬금없이 여고 동문밴드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작년 봄께 5번째 소설집 1989 목포가 나올 무렵 희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진 그녀였기에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다. 동문밴드의 5번째 출간 소식을 올리자 희주가 가장 먼저 반가움을 남겼다.
우와, 멋지다. 여고 때 책만 붙들고 살더니 마침내 작가가 되셨군. 축하해. 나는 희주의 댓글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여고 동문밴드를 탈퇴하고 싶었다. 내가 책을 낼 때마다 동창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다. 희주도 그 자리에 나올 게 분명했다. 어떤 핑계로 출판회를 거절할지 고민하던 차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희주는 동창들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듯했다. 전망 좋은 카페나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간간히 밴드에 올라왔다. 희주는 여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일찍 살림을 차렸는데 얼마 못 가고 헤어졌고 지금껏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그녀가 보험 영업을 잘 해서 돈을 제법 모았다는 말도 들렸다. 얼굴을 싹 갈아엎었고 몸뚱이로 영업을 한다는 소리를 수군거릴 때는 괜히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희주의 인스타그램을 찬찬히 열어보았다. 작년에 출간한 내 소설집 1989 목포 표지 사진이 보여서 얼른 터치했다. 희주가 작가 사인 받겠다고 엄청 들떴었는데 망할 코로나로 축하 행사가 취소됐지 뭐야? 동창회장 K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작정한 듯 쏟아냈다. 넌 어떤지 몰라도 희주는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소설책에 실린 네 사진 보고는 너 아닌 것 같다면서 미친 듯이 웃었어. 분명 사진빨일 거라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했고 소설에 자기 얘기 안 넣었으면 가만 안 놔둘 거라고 했어. 걔가 네 책을 단숨에 읽었대. 상상이 되니? 책이라면 냄비 받침으로만 쓸 줄 알았던 애였잖아. 봄꽃 알러지가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다. 눈앞이 뿌얘지면서 콧물이 흘러내렸다. 티슈로 콧물을 닦으며 딸에게 전화를 했다. 갑자기 친구가 죽었다네.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너 혼자 다녀와야겠다. 딸은 순순히 알겠다고 했다. 나는 차를 돌려 목포로 향했다. 내 기억은 1989년 목포의 잿빛 시간 속으로 거슬러 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지독히도 추웠다. 섬에서 갓 올라온 17살. 아직은 어렸던 우리에게 타지에서의 삶은 서럽고도 고단했다. 유달산 기슭, 따개비처럼 들러붙은 산동네에서 희주와 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악착같이 살아내야만 했다. 잔금간 시멘트 벽으로 새어들어온 연탄가스에 메스꺼움과 두통을 항상 달고 살았고 자다 깨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곤 했다. 새벽이면 울리는 청소차 음악 소리에 연탄재 담긴 통을 들고 나가기 싫어 서로 미루다가 주인집 아저씨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때만큼은 우린 한편이었다. 피아노 건반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자란 우리는 음악 실기 시험으로 바이엘 53번을 연주해야 했다. 그때도 희주와 나는 한편이 되어 음악 선생님을 신나게 저주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한편인 적이 꽤나 있었다. 첫해 봄소풍 갔던 날 희주가 전교생 앞에서 해변의 여인을 구성지게 불렀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희주는 춤도 잘 춰서 체육대회 때 자기 반 응원단장으로 활약해 인기를 끌었다. 수줍음 많던 나에 비해 희주는 쾌활하고 적극적이었다. 나는 그런 희주가 부럽기도 했다. 반면 희주는 내가 각종 백일장에서 상을 휩쓸 때면 엄지를 축혀 세워줬다. 언젠가 내가 문교부 장관상으로 받은 커다란 트로피를 놔둘 곳이 없어 바깥마루 구석에 내놨는데
희주가 들고 들어와 제 책상에 올려놓았다. 책상 위 트로피는 희주가 따로 방을 얻어 나갈 때쯤 3개로 늘어 있었다. 나는 해걸음해야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달려오긴 했지만 안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무지 나는 그녀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저 안에서 희주의 영정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였다. 영정을 마주한 순간 희주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기에 더 그랬다. 나는 그렇게 차 안에서 대책 없이 앉아 있었다. 어둠은 빠르게 지상으로 내려와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주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멀리 유달산이 이 도시의 방패인 양 든든하게 서 있고 산 허리깨로 난 일주도로를 따라 주홍빛 가로등이 조등처럼 기다랗게 내걸렸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첫 해 여름이었다. 목포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이 유달산 조각공원에서 있던 날 문예반이던 나는 학교 대표로 백일장에 참가했었다. 시제가 발표되고 원고지를 채워나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언제 왔는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올려다 보이는 바위에서 희주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주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었다. 너도 글쓰게?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그녀가 킬킬대며 미쳤냐? 네가 제대로 쓰나 감시하러 왔지 했다. 2시간 동안 희주가 꼼짝 않고 감시한 덕분에 그날 장원은 나였다. 커다란 유리 케이스에 담긴 도금된 트로피를 들고 의기양양 일주도로를 내려오면서 제 일처럼 좋아하던 희주를 떠올리자 다시금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몸을 일으켰다. 장례식장은 병원 뒤편 건물 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니 지하 1층 정면에 커다란 전광판이 조문객들을 안내했다. 고인 조희주, 201호실. 전광판에서 희주 이름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쿵 무너지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상주는 그녀의 외동딸 하나뿐이었다. 빈소 입구에는 희주가 다닌 보험사와 동문회, 그리고 그녀가 생전에 몸담았던 여러 단체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길게 세워져 있었다. 접객실 테이블에 먼저 온 문상객이 드문드문 검은 꽃으로 꽂혀 있었다. 마침내 나는 희주 영정 앞에 섰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희고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고 환히 웃는 사진이었다. 영정사진에 드리워진 검은 리본은 그녀가 엄마 올 때면 곱게 접어 신었던 메이커 양말만큼이나 어색했다. 술잔을 올리고 싶어요. 나는 그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았다. 술잔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다. 술잔을 올리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다. 꾹꾹 참아온 울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둘이 헌책방에 참고서를 찾으러 갔던 밤이 떠올랐다. 그날 밤 희주는 운동장에 끌려간 나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들에게 붙잡혔다. 쟤는 보내줘라. 나를 잡으러 뒤쫓는 시커먼 녀석들에게 희주가 소리치는 걸 분명히 들었다. 미안해, 희주야. 용서해줘. 아무리 울부짖어도 너무 늦어버린 사죄였다. 한참 울다가 돌아보니 앳된 상주가 영문을 모른 채 서럽게 따라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들썩이는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빈소를 나오면서 준비해간 내 책을 국화더미에 가만히 얹어놓고 나왔다. 희주가 너 만나면 직접 사인 받겠다고 엄청 들떴었는데. 낮에 동창회장 K가 전한 말이 명체에 걸려 있어
차에서 내릴 때 들고 온 거였다. 빈소를 나와 접객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장례 도우미가 과일과 마른 안주와 수육이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오랜 시간 운전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와 맞닿은 벽에 몸을 살짝 기댔다. 간간히 조문객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들은 죄인처럼 구겨진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갔고 얼마 후 같은 표정으로 그곳을 나왔다. 저들은 희주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다. 저들과 마주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희주가 걸어온 고단한 자취가 또록또록 드러날 것도 같았다.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례식장을 나오다가 분향소 쪽으로 고개를 돌려 희주 영정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안녕, 희주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곳을 나왔다. 1층으로 난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다. 검은 상복 차림의 희주 딸이었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내게 허리를 꾹 숙여 인사했다. 가만 보니 그녀 손에 1989 목포가 들려 있었다. 내가 영정 앞에 두고 온 책이었다.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듯 서 있는 여리고 작은 그녀에게서 오래전 우리 졸업하던 날 연분홍 한복을 입은 희주가 스쳐갔다. 나도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책 속표지에 적은 문장을 참회하며 읊조렸다. 희주야, 지난날 내 비겁함에 용서를 빈다. 어둠은 한층 깊어졌고 눈앞에 보이는 유달산 가로등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차를 몰아 유달산을 향해 달렸다. 그러고 보니 오랜만에 목포를 찾았다. 아마 10년은 더 된 것 같았다. 그간 목포에 올 일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피했었다. 그 사이 도시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역 앞과 오거리 확 트인 도로와 불쑥불쑥 솟은 낯선 건물들을 볼 때면 당혹감마저 들었다. 내가 다녔던 여고 앞을 지나다 보니 일제식 벽돌 건물을 허물고 말끔하게 새 건물이 올려졌다. 두 눈을 감아도 손바닥 안처럼 훤하던 그 시절 목포는 이제 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굳이 유달산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기에 그대로 계속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바다가 가까이 있음을 알았다. 열린 차창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에서 건건하면서 비릿하고 또 습습한 것이 느껴졌다. 네, 지금까지 이진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1989 목포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